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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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병우 교수님 모시고 같이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이제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3년 사스가 돌았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사스는 리허설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이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다. 딱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진짜 이게 사스는 리허설이었다 그 말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도 지난번 시간 이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시고 또 오늘 폐렴 그리고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다 같이 안병우 교수님 모셔볼까요? 네.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웠는데 어떻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세요? 네. 네. 첫째 뭐가 달랐죠? 세균과 바이러스 크기가 달랐습니다. 크기가 달랐죠. 네.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1000배? 1000배. 1000배까지는 안 갔죠. 1000배. 수백 배. 네네. 수백 배.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바이러스가 세균에 이렇게 증식해서 산다는 얘기가 좀 되게 바이러스가 세균에 증식해서 산다. 세포에 증식해서 산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증식해서 살고 세균은 어떻게 산다? 영양분? 그렇죠. 네, 영양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산다.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그러한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또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이번 시간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폐렴의 이해, 폐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폐렴은 이제 폐에 생기는 염증이겠죠. 염증.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걸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면역이 무슨 뜻이에요? 면자가 무슨 면자일까요? 그러니까 면역의 면자는 뭐다? 역병으로부터 구해주는 거. 그렇죠. 면역하면은 질병을 면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라틴어에 immunis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immunity라고 이제 면역을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형용사로는 immune이다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원래 이제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라든지 외부의 이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들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이식 수술 있죠. 네. 다른 사람 장기를 내 몸에 갖다 이렇게 붙이면 잘 안 되죠. 네. 왜 안 돼요? 면역 거부 반응. 그렇죠.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 T세포라고 있어요.
이 T세포는 내 몸의 성분과 내 몸의 성분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성분이 아닌 것은 금방 알아채고 공격을 해요. 이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망가지면 우리는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금방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몸은 이러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면역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 시대 때, 아테네 시대 때 이렇게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와 죽은 사람은 그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돌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질병의 진행 과정을 알고 있고 병에 걸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병에 걸릴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걸린 사람은. 그죠? 그래서 병에 한 번 걸리고 나으면 다시는 그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병에 잘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게 면역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예방주사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누면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천면역은 우리가 미생물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무조건 그냥 그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서 죽입니다.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게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 그냥 무턱대고 막 가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후천면역은 그렇게 병원체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맞는 아주 특별하게 방어체제가 딱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항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후천면역이 다시 둘로 나누면은요,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면역은 다시 뭐예요?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둘로 나눈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때입니다. 그죠? 감염됐을 때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능동면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태아의 경우에 어머니가 그런 면역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태반을 통해서 그 아기한테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아기도 뭐예요? 자기가 직접 걸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한테서부터 항체를 받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맞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딱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면역을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나누고요. 역시 인공면역도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나누는데, 인공면역이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면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건 예방주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능동면역에 들어가고요. 예방주사를 놓으면 몸 안에 항체가 생기니까, 그죠? 거기에 맞는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미리 형성되어 있던 항체가 적극적으로 막죠. 그런데 이것은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만들어졌던 항체 자체를 우리 몸에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면역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수동면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면역의 개념을 이용해서 오늘날 예방주사를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점막이라고 하죠. 점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점막에 이제 방어기전이 있습니다. 점막하면 어디예요? 눈. 입 안, 구강. 코 안. 피부가 있죠. 피부 점막이라고 그러죠. 안구 점막이라고 그러죠. 네. 구강도 점막이라고 그러죠. 구강을 통해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식도. 그것도 점막이죠. 네. 점막 맞습니까? 네. 점막은요, 우리 몸 바깥을 싸고 있는 걸 전부 점막이라고 그래요. 위장이 몸 바깥이에요, 몸 아니에요? 몸 아니에요? 위장. 몸 바뀌다. 위장의 내부. 내부요? 왜냐하면 구강을 통해서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위장으로 가죠. 네. 소장으로 가죠. 대장으로 가죠. 다 이 소화관은 다 몸 밖이에요. 그렇게 몸 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 밖을 싸고 있는 세포층을 전부 점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콧구멍은 몸 밖에 몸 아니에요? 몸 밖이죠. 이 공기가 더 들어가면 비강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기도를 거쳐서, 그죠? 기도도 몸 밖이에요. 폐도 공기가 있는 곳은 몸 밖입니다. 이런 몸 밖에 뭐야?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가 딱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막에는 본래부터 방어 기전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점막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소화기 점막을 이제 뭐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화기 점막 표면에 점액이라고 알죠. 점액. 끈끈한 거. 그게 이제 두 층으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사실은 이게 잘 침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야? 이게 많으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균을 안에서 이렇게 감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아, 세균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 세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다. 항원은 뭐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거를 B세포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B세포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 세균에 맞는 항체를 이렇게 딱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에 항상 이런 그 항체가 이렇게 있어서 방어를 해주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러한 신호가 이렇게 가면서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 상피세포가 이렇게 분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점막 면역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이런 피부 점막이라든지 구강 점막, 뭐 소화관, 호흡기 이런 걸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실내에도요, 많은 병원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숨을 쉬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병에 안 걸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세포는 항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걸 다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항원을 감지를 해서 이 항원을 B세포한테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 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세균일 때 이야기인데요. 자, 항원을 이렇게 감지를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미성숙한 T세포가 이것을 압니다. 이 세포는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항원을 세포 표면으로 이렇게 표면으로 돌출을 시켜요. 그러면 미성숙한 세포, T세포가 와서 이걸 인지를 하고 성숙한 세포가 되는데, 이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냐? B세포를 자극을 해서 B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이때 항원은 세균이에요.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T세포가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T세포가 B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성숙한 T세포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로 세포가 그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고, 그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이 T세포가 생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그 두 가지의 면역입니다. 바로 항체를 통한 면역, 그 다음에 T세포를 통한 면역.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균이 들어오면 항체로 이렇게, 항체가 세균에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항체가 잘 결합되어 있는 세균은 백혈구가 쉽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쓰는 전략은 뭐다?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 활성화된 T세포가 죽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증식을 할 때, 그죠? 증식을 한참 하고 있는데 T세포가 와서 이 세포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죠. 증식은 더 이상 안 되죠.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이제 호흡기를 한번,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기도죠, 기도. 이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쭉 내려가는데,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요. 이것이 폐로 내려가면 기관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 끝까지 가면은 여기에 보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있죠.
이걸 이제 흡합과리라고 그래요. 흡합과리. 흡합과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를 전달해 주는 곳이고요. 여기는 공기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죠.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기관지염. 기관지니까. 그죠? 여기는 기관이니까 뭐예요? 염증이 일어나면? 기관이니까. 네. 기관염. 기관염. 네. 그 장기름에다가 염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의학용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호흡기도, 그죠? 기관과 기관지죠. 그것도 이제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표면에 있죠. 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잔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이걸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잔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털이 나 있는 이런 세포들 사이로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액을 이렇게 분비해요. 그러면 기관지나 기관의 표면을 점액으로 이렇게 코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 100% 깨끗한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먼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먼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점액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 깊은 데까지 못 가겠죠. 그죠? 필터. 필터라기보다도 흡착시키는 거죠. 아. 왜냐하면 끈끈하니까. 그러면은 입자가 큰 게 잘 붙겠어요? 작은 게 잘 붙겠어요? 큰 게 당연히 잘 붙겠죠. 그러니까 입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벌써 이렇게 상부호흡기부터 해가지고 인후두, 기관, 여기서부터 딱 걸려가지고 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작아서. 작으면 어떻게 된다? 뚫고 들어간다. 깊숙이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몇 배 차이 난다고? 몇백 배. 몇백 배. 몇백 배 차이 나죠. 세균이 깊이 들어가겠어요? 바이러스가 깊이 들어가겠어요? 바이러스가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폐렴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뭐 이제 기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비말 감염으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제 두통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공기로도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의 차이점은 뭔지,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말 감염이라는 건요. 비말이 뭐냐? 비말이 뭐 같아요? 덩어리. 비말? 분말. 비자는 날비자입니다. 말은 뭐겠어요? 분말 가루. 거품입니다. 거품.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품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걸 비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자가 한 5마이크로 정도로 이렇게 5마이크로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비말 속에 이제 바이러스가 수만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를 한다. 그죠? 이게 큰 기침을 한다. 그러면 이때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이렇게 침 튀지 않습니까? 재채기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최대한 2m 정도까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 입자가 감염된 그 비말이 날아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묻겠죠. 그죠? 여기 묻고 막 묻습니다. 그게 이제 피부에 묻는 것보다 뭐야? 호흡기 코로 들어가면 더 빨리 이렇게 감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공기 감염은 뭐냐? 비말도 사실은 공기 감염이죠. 그죠? 공기를 통해서 가니까. 그런데 공기 감염은 비말이 침 속에 섞여 있는 입자가 짧은 거리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을 못해요. 그런데 반해서 공기 감염은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인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멀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동물 질병 중에 구제역이라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 구제역은 바로요.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염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야? 감염되기 전에 살처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했습니다. 공기 감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행히 공기 감염은 아니고 비말 감염인데 이것은 마스크만 잘 해도 상당히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비말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그런 침 같은 거니까. 그죠? 이제 폐 모양입니다. 이 폐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은 이제 세 쪽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관 요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은 이 구조가 아까 이제 포도송이라고 그랬죠. 그죠? 포도송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안에 텅 빈 공간이고요. 그죠? 빈 공간이고 여기는 이렇게 꽈리벽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꽈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꽈리벽에는 많은 모세혈관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숨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럼 이 공기는 뭐 하는 거야?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잖아. 그죠? 여기 모세혈관에 있는 많은 그 혈액이 뭘 가지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중에.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 그죠? 이산화탄소를 딱 떨구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들이킨 산소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이 산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막 돌려주고 그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인 대사작용을 거쳐서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결합을 해서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꽈리로 내보내는 거야. 산소하고 맞바꿔 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 꽈리라는 곳이고 꽈리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꽈리라는 말은 원래 폐포라고 그랬습니다. 폐포. 근데 폐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감쌀 포자를 쓰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흡합꽈리다. 흡합꽈리. 이렇게 이제 지금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꽈리라는 거는요. 이 식물 이름입니다. 이런 식물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네. 요거 까면은 뭐가 있어요? 안에 조그만 씨가 있어요. 그게 씨입니까? 열매. 열매죠, 열매.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는 맨 앞쪽에 보면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살살살살 누르면은 안에 있는 과육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껍데기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게 이제 거의 없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다 짜내고 껍데기만 나오면 그걸 입안에 넣고 이렇게 꽉 누르면은 바람이 나가면서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자아이들이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바로 과육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껍데기만 남은 그 모습이 바로 흡파에 바로 아까 폐포라고 했던 그것과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흡합과리라고 그래요. 흡합과리. 자, 흡합과리인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그 조직을, 그죠? 그 폐 조직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흡합과리를. 자, 여기 이렇게 큰 빈 공간이 있죠. 여기는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기관지에서 보면 이제 뭐야? 꽈리로 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꽈리는 여기서 뭐냐? 이게 빨간 색깔이 이렇게 있는 띠가 있으면은 이 안에 빈 공간이 전부 꽈리입니다. 그죠? 이 빨간 띠는 뭐야? 꽈리의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빨간 건 뭐겠어요? 모세혈관이죠, 바로. 모세혈관이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혈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 안 갑니까? 그러면 폐렴이 아니라 흡합과리염이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기관지에서부터 염증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폐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합과리염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폐렴이다. 폐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관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 되고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 짜부라들었다.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거는 건강한 폐가 아닌 거죠. 그죠?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차 있다. 예를 들어 물이 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파에 물 찼다. 허파에 물 찼다. 우리가 보통 물에 빠져 익사하면은 허파에 물이 차잖아요. 그죠? 일로 물을 이렇게 들이마시니까. 그죠? 그런데 폐렴이 생기면 여기 혈관이 있죠? 여기 터져요. 터져서 혈관 속에 있는 피라든지 액체 성분이 일로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꽈리 내에 이렇게 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꽈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도요. 증상이 심한 사람은요. 물에 빠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혈관이 파괴되어 가지고 물이 차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세포죠. 요게 이제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이제 바이러스가 뭐예요? 이렇게 부착을 해서 세포 내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오면은요. 탈피, 껍질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게놈이 남으면은요. 이 게놈이 스스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유전체가 단백질을 또 만듭니다. 여기서 만드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벗었던 껍데기 있죠. 이걸 다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많이 증식을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껍데기를 형성을 해서 다시 이렇게 껍데기 속에 이렇게 유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원 바이러스가 여기 와서 껍데기를 벗고 유전체가 증식을 해서 여기 만들어지는 이 바이러스, 이걸 이제 새끼 바이러스라고 해요. 이렇게 새끼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제 세포 바깥으로 탈출을 해서 옆에 있는 다른 세포에 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숙주세포, 원래 있던 숙주세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이 형성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T세포. T세포가 오겠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입자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예를 들면은 여기 유전체가 아무리 복제가 많이 되어도 껍데기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입자, 이 입자를 이제 비리온이라고 그래요. 비리온. 이 비리온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리온을 형성하기 전에 이 세포, 이 환경이 파괴돼 버리면 얘는 바이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역이 잘 형성돼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증상이 안 나타나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면역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세포를 죽이고 탈출을 하고 또 이 세포가 다른 세포를 또 감염을 해서 또 그 세포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면 이렇게 죽는 세포가 짧은 시간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한 증상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평소에 면역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아, 그렇죠.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보면 우리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산물이 생겨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삼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산물이 생기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부에 세균이 찔려가지고 고름 생길 때가 있죠. 다 해봤죠, 그런 거? 그 고름이 바로 뭐예요? 삼출물. 그게 삼출물이에요. 그게 삼출물.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즉시 나와가지고 얘하고 싸워. 그러고서 같이 죽습니다. 세균도 죽고 백혈구도 죽어요. 백혈구는요, 저걸 무찌르고 다시 이렇게 원대 복귀하는 법이 없습니다. 싸우고 그냥 거기에서 장렬히 전사를 해요. 멋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후퇴가 없어요, 얘는. 적군을 무찌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우리 눈으로 보는 고름이다, 이게. 고름. 그러니까 이런 염증은요, 이제 그걸 삼출물이라고 하는데 다 삼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출물이 예를 들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쌓이는 겁니다. 그죠? 여기 쌓이니까 호흡하기 곤란하겠죠. 자,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폐렴이 걸리면은요, 감기하고 다른 게 이제 많습니다. 감기하고 독감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기는 여기 코 있죠, 코. 여기 이제 상부호흡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생긴 염증이죠. 여기서 생기는 삼출물이 뭐다?
콧물. 콧물이죠. 콧물. 그죠? 폐는 하부호흡기예요. 이 하부호흡기, 폐에서 생기는 염증이 폐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하고 세균이 감염될 때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상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감기는 여기만 나타나죠. 폐렴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열이라든지, 그죠? 오한도 느끼고요. 두통, 식욕감퇴, 뭐 저혈압, 구역질, 근육통, 온갖 게 다 생깁니다. 전신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 증상.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감과 감기의 일반적인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저 왼쪽에 있는 폐를 보면은 저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데가 바로 폐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병원체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깔아앉아가지고 여기서 염증이 생깁니다. 가라앉았으니까 무거운 게 가라앉죠. 세균성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를 보고 병변이 여기에만 있다? 이거는 세균의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요, 전체가 이렇게 병변이 생깁니다. 전체가 이렇게 불룩하게 붓습니다. 전혀 달라. 왜? 바이러스는 둥둥 떠다녀. 떠다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꽈리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세균성 폐렴은요, 이 아래쪽에만 병변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위쪽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병변이 아래쪽에만 있으면 세균에 의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생기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꽈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정상폐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차 있죠? 물이 차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폐에 물이 차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모세혈관들이 파열되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그 바이러스성 폐염이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일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만 생기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급성의 어떤 그런 걸 지나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요, 나중에 폐가 섬유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손상된 꽈리의 제1형 상피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재생이 안 되고, 아까 통통한 2형 상피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재생이 돼. 그게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럼 폐가 이렇게 뭐야? 아까 얇았죠, 거기. 꽈리의 벽이 얇았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폐는 원래 손으로 만져보면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하죠.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섬유화가 돼버리면 마치 뭐야? 고기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호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임상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RNA 바이러스는 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날까? 이런 이야기들 하죠. 왜 그럴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유전자. 자, 유전자가 이제 합쳐진 게 유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러스 유전체가 있는데요. 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RNA 바이러스는 유전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증식을 한번 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요. 돌연변이는 뭐냐? 염기서열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염기서열이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특정한 A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 그럼 그 염기서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중에 뭔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만들게 됩니다. 그게 돌연변이에요. 일부가 뭐 사라진다든지 전혀 다른 게 또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이러스의 항원성이 바뀌는 거죠. 병원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감염력이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병원성이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RNA 바이러스는 그것이 잘 일어난다. 네, 교수님. 네.
그러면은 그 전염성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한 거는 그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해가지고 이렇게 약하거나 그렇죠. 강하거나 예를 들어서 해지는 지금 건가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19가 아니고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그랬다가 이제 이것이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사스 바이러스가 나오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번에 사스 코로나2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한 돌연변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염력이 그렇게 옛날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확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는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이 PCR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가 한 개만 들어와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확 증폭을 시켜서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증폭을 시킬 수 있겠죠. 어떻게? 바이러스가 스스로 복제하듯이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DNA입니다. RNA도 똑같은데 RNA는 RNA를 먼저 DNA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차이만 있고 DNA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닥을 풀어요. 풀 수가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고 두 가닥이 되겠죠. 그럼 머리와 꼬리에 붙는 이 노란색으로 된 이걸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 이 염기 서열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머리 쪽에 시작되는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꼬리 쪽에도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야? 짝이 되는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여기에 넣고 DNA 폴리머레이즈를 딱 반응시키면 얘는 여기까지 결합했지만 나머지 여기는 저절로 이렇게 쫙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려워요? 여기 알고 있는 프라이머를 넣으면 여기 저절로 붙어요. 왜냐하면은 퓨린과 피리미드는 결합을 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DNA 폴리머레이즈를 반응을 시키면 여기까지만 붙어 있지만 나머지는 뭐 없잖아요. 그런데 DNA 폴리머레이즈가 자동으로 이 반대쪽에 있는 걸 쭉 생성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DNA 레이즈. 네. DNA 중화효소라고 그래요. 중화효소.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어디서 이제 분비를 하는 건가요? 원래 이제 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걸 검사할 때는 그런 걸 시약 속에 다 넣어줍니다.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결합하는 원재료도 넣어주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그 반응을 시키면요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다시 열을 가해서 뗀 다음에 이걸 또 반응시키고 이거 한 바퀴 더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거 한 10바퀴 돌리면 2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개 있던 유전자가 2의 10승계로 바뀌는 겁니다.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그것을 전기영동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검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면봉 가지고 입안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때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검출이 되고 없으면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음성이었고 두 번째도 음성이었는데 세 번째 양성이었다. 그거는 검사할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채취가 안 된 겁니다. 음성으로 나온 거는. 환자인데. 그런데 바이러스가 없으면은요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안 나와요. 처음에 양성이고 두 번째 음성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료를 채취할 때 바이러스가 여기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잘하는 게 아주 생명입니다. 정확한 진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검사비가 이제 좀 든다는 거죠. 이런 시약 같은 게 이제 좀 비싸니까. 교수님, 그 코로나19 첫 발병자가 우한 수산시장에 간 적도 없고 그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박쥐를 이제 수산시장에서 판매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은 그 바이러스 매개체로 이제 박쥐가 자꾸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은 이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숙주가 원래 박쥐였어요.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개발 중이라는 과거 논문이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실제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증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우한 그 수산시장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R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봤더니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 돌연변이의 정도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뭐 정치적인 그런 파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널리 이렇게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견지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좀 넓은 범위의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연변이라는 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의 원래 서열과 다른 게 일어나면 그게 돌연변인데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잘라다가 요즘 여기에 갖다 집어넣는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다른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시키는. 이건 인공적인 돌연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갖고 있던 염기 서열이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자연적인 그 바이러스가 생산하는 단백질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그 단백질이 병원성이라든지 전파력 이런 거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외선 같은 데 이렇게 노출될 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암물질 같은 데 이렇게 노출됩니다. 암세포라는 게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세포예요. 죽지 않는 세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의 세포는 원래 어느 정도 수명을 살다가 저절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가 다 조절하는 건데 그런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일어난 세포를 죽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암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돌연변이가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또 다행인 것은 원래대로, 이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고장나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아주 특이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끼리 교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엔벨롭이 있고요. 이런 스파이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유전자가 8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은데 요것은 조류, 닭이나 오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여기 보면 똑같이 8개 유전자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가 이 돼지에 감염이 되고 또 조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돼지에 감염이 되면 돼지의 세포 속에서는 이 안에 있는 유전자끼리 서로 교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8개 중에서 1개는 빨간 게 뭐야? 조류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이 파란 거는 사람 거고 빨간 거는 조류 거죠. 그래서 안에 이런 유전자의 교잡이 없고 이 밖에만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것은 에피데믹, 유행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에 이렇게 유전자의 교잡이 일어난 이런 경우는요, 팬데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도요, 이 돼지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돼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서로 교잡을 해서
이런 신종, 변종이 이렇게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변화가 와서 항원이 조금 바뀐 것은 안티젠의 드리프트,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고요. 여기 유전자가 교잡이 되어서 이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유전자의 변화는 안티젠의 쉬프트라고 그래요. 쉬프트는 이동인데 아주 큰 변화다 이런 말이죠.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타미플루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렇게 제압을 하느냐. 그 안에서 이제 감염되면은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정식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타미플루가 이걸 못 나오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식은 했지만 뭐예요? 이게 나가서 다른 세포에 감염을 해서 또 그 세포를 또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증상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나가지 못한 건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세포는 면역이 생기면 이제 그 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감염력을 다 상실한 거죠. 중요한 거는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전쟁 날 때 대군이 쳐들어오면 벌써 겁나잖아. 근데 뭐 한 10명 쳐들어왔다. 그러면 뭐 그거 상대할 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환경으로부터 병원체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성이 어느 정도 되는 병원체가 다량 일시에 몸에 들어오면요, 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병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 이러한 그 전염병, 인류를 괴롭혔던 그러한 전염병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가 처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전염병 시대를 회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의 이런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굉장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서기전 1600년경에 이렇게 천연두가 아주 창고를 해가지고 저런 것이 보면 이집트 미라 같은데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저런 그 천연두 그리고 홍역, 그죠? 그리고 중세를 완전히 이렇게 문을 닫게 했던 패스트 이런 게 있고 근대로 들어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 독감이고 또 2009년도에 있었던 신종플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도요. 물론 다행히 이것은 병원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분명히 한 페이지는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천연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자, 이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한 질병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류가 유일하게 완전히 없애버린, 퇴치해버린 그런 유일한 질병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죠? 이 천연두는요,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이다. 자, 스몰폭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원래 시두라고 그랬어요. 시두. 시두라고 그랬고, 다른 말로 이제 두창이라고 그랬죠. 보면 다 두가 들어가 있죠. 두. 두는 이제 우리가 질병을 나타내는 음자 속에 콩두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콩 모양의 그러한 병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창이다. 시두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걸리면은 보통 30% 이상 이렇게 죽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예요? 이것을 일으키는 신명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명을 아주 극존칭, 우리 상간마마 그러죠. 마마. 마자는요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마마 손님, 시두 손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천화, 하늘 천자의 고사자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하늘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나라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시두를 일으키는 신명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숭배를 했겠죠. 마마님, 제발 우리 아이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인도에서 시탈라 신이라고 하는 마마 일으키는 시두 신입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숭배가 있었고요.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모시는 그 소포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다 발생을 했고 또 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신명들에게 이런 빌고 했던 그러한 전통 문화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차르트 아닙니까? 모차르트 11세에 이 마마에 걸렸다가 회복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심한 그러한 그 환자의 모습인데요. 이게 잠복기가 12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베리올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가 12일인데요. 12일이 지나고 나면은 몸에서 붉은 반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것이 이제 안에 물이 차요. 수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고름으로 바뀌어요. 전신에 피부에 이런 게 생기고요. 몸 안에도 많은 병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이제 열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 아주 그 무서운 이러한 병변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이제 설사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그죠? 농피라 그래요. 농피. 피부에 있는 농이다. 이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피부가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는 그러한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기도 굉장히 아주 그 미용상으로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면 이러한 시두처럼 그렇게 인간을 괴롭힌 그런 병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시두가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병은 다 퇴치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1977년에 마지막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을 했어요. 자, 이 세 사람들은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 이 세 사람들이 뭐냐면 전 세계의 시두 박멸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WHO에서 그 선언을 했을 때 이렇게 셋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시두가 과연 사라졌을까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미군들한테 접종하는 시두의 예방주사입니다. 저 백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죠. 바이러스가. 이 병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1977년도에 마지막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9년도까지인가 예방주사를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여라도 지금 저것이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하죠. 이 시두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미군은 지금 막고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은 생물학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옛날에 뭐 이런 데서는요, 시두 바이러스를 다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상대방이 저걸 생물학 무기로 쓰면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백신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두는요, 왜 생물학 무기로 중요하냐면은 전염력도 굉장히 빠르고 공기로 전염되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위험한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럼 지금은 시두 백신을 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는 못 구해요. 미국에서 시판을 허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 저거는 군사용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냐 그런 의문도 들지만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못 구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저런 것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국민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과거에 어렴풋이 들었는데 북한에 이제 그때 홍수가 나서 임진강으로 이렇게 떠내려온 북한 군인의 그런 사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년도 시두 접종을 맞은 그런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북한에 지금 바이러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은요, 이 바이러스 백신은요,
원 바이러스가 없으면 백신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세포 안에서 자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균은 배지에다 이렇게 배양하면 되지만 바이러스는 세포에다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에 배양된 바이러스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노력이 사실은 들어가요. 그런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언젠가는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뭐 하여튼 제 이야기는 이걸로 거의 다 마쳤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저희가 온 국민들이 다 이제 열심히 지금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첫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과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수면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요. 얼마만큼 자주 마셔야 되냐? 1시간에 화장실 한 번 갈 정도. 그러니까 물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커피 이런 거 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는요,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우리 몸에서부터 몸을 이렇게 빼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음료도 마시면 안 되고, 물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항체는 단백질이에요. 육류 섭취를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를 하면 병원균이 그런 게 이렇게 강력한 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을 항상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대 생활 속에서 대부분 과로하고 늦게 자고, 그죠? 물 잘 안 마십니다. 많이 마시라고 해도 잘 안 마시죠. 자꾸 까먹죠. 옆에 물을 아예 항상 대기를 하고 규칙적으로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 폐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알아봤고, 또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가 이렇게 DNA가 RNA로 변하고 RNA가 단백질로 만드는 이런 좀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그 RNA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으로부터 조심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과학적인 이런 그 지식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서적들을 보시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계속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전염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렇게 모두 마치겠고요.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